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주로 해서 지대너디앗 6회 우주의 탄생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6회 하는 벌써 거죠? 6회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빨리 지나가네요, 그죠?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경제 했는데 이어가지고 오늘 과학. 생뚱맞지? 그냥 전혀 어떤 연계성이 없어. 경제하고 그냥 과학하고 그냥 바로 하는데. 네. 과학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각자 자기소개부터 조금 해보면 저는 이제 최 사장입니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오컬트 문화, 미스테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네. 꽃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깡 선생. 네. 세상을 전복하기 위해서는 죽창을 들자. 깡 선생입니다. 뭐야 이 미친놈 저거. 장난. 예, 알겠습니다. 네, 사회에 불평불만이 많은데 옛날에는 종교학, 철학 이딴 거 공부하다가 지금은 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깡 선생 인사드립니다. 아, 예. 그럼 독실이. 예, 이독실입니다. 과학에도 독실하게 좋아하고 또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두 가지가 참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독실입니다. 네. 여기도 미친 사람 있는 거 같아요. 예, 예. 내가 제일 정상인 것 같아. 너도 마찬가지야. 오컬트.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6회,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김도인. 김도인. 깜빡했어. 김도인.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김도인입니다. 저는 도 닦는 거에 관심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도 닦으셨고. 네. 네. 소시적에 20대 때를 이제 명상과 네. 수련으로 이제 장풍도 쏘시고 요즘.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정말 미인이신 것 같아요. 예. 그 미인이시죠. 장난 아니에요. 예, 장난 아니에요. 예. 뭐 라디오니까 막 얘기합시다. 막 얘기합시다. 깡 선생 장난 아니에요. 무서워. 거의 장동건 수준. 우리 독실이도 독실이. 네. 우리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장동건. 장동건. 김수현으로 계시지. 김수현. 우리 독실이 김수현. 네.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오늘 과학에 대해서 하는데. 예. 우리 과학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은 우주의 탄생이죠. 예. Born of Universe. 맞습니까? Born. 아니요. 어쨌든. 최 사장이 영어가 너무. 야, 본이 뭐냐, 본이. 본 아니야, 본? The beginning. 아니야, 본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Born of Universe. 지난주까지는 네, 유니버시티였는데. 집에 찾아봤더니 유니버스더라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우리 우주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네. 예, 과학 중심으로 나갈 것 같이 보이지만, 예. 실제로는 저는 이제 미스테리 얘기를 계속 할 건데. 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우주의 탄생에 대한 건데, 짧게 우리 가상사연이 또 도착해 있어가지고. 네네. 가상사연 같이 한번 보도록 누가 하겠습니다. 보내는 건가요, 계속? 가상사연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보내잖아요. 네네. 다 알면서 왜 그래? 지난번에 마르크스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지옥에서 보내셨고. 일단 오늘 제대로 된 가상사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14학번 대학생입니다. 요즘 천문학 교양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최신 기술의 발전을 배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철학자니 아리스토텔레스니 갈릴레이니 어처구니 없이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인공위성을 쏘고 우주에 망원경을 설치하는 현대과학의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웬 말입니까? 정말 이런 비과학적인 소설을 공부해야 하는 건가요? 지대너비아비치 알려주세요. 아이작 뉴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안 터지네.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졌어. 사연이 왔는데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은 이제 예전 과학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예전 과학들, 예전 우주론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가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옛날 거고 사실 우리가 최신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해해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옛날 거 과학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 동의하는데 옛날에 교양 철학이나 교양 과학사 이런 혹시 대학 학부 때 그런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가끔 접해 보실 수도 있어요. 옛날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들. 예.
근데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재미도 없고 맨날 암기식으로 또 공부하게 되니까 재미있는 주제를 참 재미없게 가르치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네. 교수님들이 문제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과학 같은 거 보면은 빅뱅을 배워요. 그래요? 빅뱅, DNA의 원리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문과도 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지. 교과서를 만든 팀은 생각을 하기에 이건 교양이다. 필수 교육이잖아요.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알아야 된다. 빅뱅 이론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 우주의 시작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건데 문제는 지금 학생들이 아닌 경우에 지금 대학생들은 거의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내용들을 이건 교과부에서 인정한 현대인이 살아갈 때 필수적인 교양이니까 한번 다뤄보자. 재밌게 한 거죠. 네, 재밌게 다뤄야지. 재미없으면 그래서 우리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예전에 이제 고대 때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좀 그렇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뉴턴까지는 어땠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다음 회에 가가지고는 이제 최신 이론들 빅뱅 이후부터 좀 다룰 텐데 일단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는 그거죠.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서 각각의 어떤 지역이나 시대마다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간단하게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개인적으로 우주의 시작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되게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죠.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이 전체 우주가 다 어디서 왔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빠르네.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뭐 과학책 같은 것도 찾아보고 저도 상대성 이론 다루는 책만 한 3권 정도 봤어요. 고등학교 때? 네네네. 고등학교 때? 근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장난인데.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못 따라가겠다. 이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불가지론자, 난 잘 모르겠다. 이 과학 우주의 탄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같다. 포기했어요, 저는. 내가 알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빠르게 보내. 깡 선생은 그런 거죠. 깡 선생은 뭐 알 수 없다. 예. 우주의 시작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잘 모르겠어. 김도희는 우주의 시작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네네. 왜?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보통 철학하면 죽음과 그 태어난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우주의 연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특성인데 그렇지. 저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죽으면 어디 가는지 부처님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다 통달한 거야. 통달해 있어. 그건 문제가 아니다. 네 앞에 있는 삶을 고민해라. 네네. 삶의 고통의 문제. 네. 질문 피해가지 말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뭐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네네. 않다. 그러니까 생각해본 적이 별로 상관없다? 없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표정이 안 좋아. 그래. 우리 독실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주의 시작. 뭐 독실한 과학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당당히 교과서에서도 그걸 소개하고 있고 좀 맞다고 봅니다.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다. 그렇죠. 그래요? 그럼 빅뱅 전에 뭐 있어? 시작이 빅뱅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2부에서 좀 자세하게 진료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겠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너희들이 잘 모르나 본데 저는 우주의 시작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우주의 시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이제 설명할 텐데. 명쾌하게. 근데 사실 참 우리가 같이 하면서도 야 질문 참 허황되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야 이런 거에 대해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문제죠. 그렇죠. 우리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래서 아주 우리가 종교적인 텍스트들, 신화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부터 이제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는 거는 이따가 우리 7회에서 다루게 될 것 같고 일단 간단하게 어떤 종교적인 것, 이념적인 측면에서 각각 어떻게 제시했었는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하죠. 일단 서양은 뭐 기독교죠, 그죠? 기독교에서의 어떤 우주의 시작은 어땠나요? 뭐 기독교의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한다면 창세기 1장에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네네. 빛이 있으라 해갖고 빛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6일 동안 천지가 창조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일종의 설화라고 보고요. 신이 사실은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을 거야. 자, 처음에 빛이 E는 MC 제곱인데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라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는 그림 중에 그러니까 신이 하면서 이렇게 물리법칙들이 쫙 써 있는 게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 설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그 당시 고대인들이 혹은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믿어왔는지 그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빛이 없었던 그때 이미 지구는 있어요. 지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있었어요.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맞아요. 지구는 처음부터 있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안 나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잠깐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전 종교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어요. 6일 동안 만들고 하루 신고나는데. 네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지금 보니까, 땅이 혼돈 속에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런 거 휩싸여 있다고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태초에 어떤 카오스 상태, 혼돈 상태. 그리고 그게 처음에 잠겨 있습니다. 지구가 밑궁창과 윗궁창 나누고 뭐 그런 거. 그거는 이제 하늘을 만들 때. 그래서 이게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져요. 빛과 어둠이 나눠져. 일단 그 전에 기본 상태가 뭐냐면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구로 게 있고. 지구라는 말은 없는데 하여튼 혼돈과 땅이 있어요. 땅, 뭐 물 이렇게 다 아직 미분할의 상태인 것 같아요. 혼돈의 상태로 땅이 물에 잠겨 있어요. 전체가. 둘째 날에 만드신 거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땅에 잠겨 있었던 물의 일부를 위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위쪽에 물이 있고 아래쪽에 물이 있어요. 그 사이가 하늘이에요. 비가 오는 걸 설명하려고 했구나. 그렇죠. 나중에 그 노아의 홍수 때까지 비가 안 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게. 그때까지는 비가 없어요. 그때 하늘 위에 있었던 물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노아 형성되고. 셋째 날에 이제 궁창 아래,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었던 물을 한 곳에 모입니다. 대륙 이동설인지 대륙 생성인지. 땅이랑 바다를 가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바다와 묻을 나누고 씨 맺는 채소, 과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식물이 나오나요 그때? 네, 그렇죠. 근데 일단 문제는 아직 태양은 없어요. 빛은 있지만 빛의 개념은 생겼지만 태양은 없어요. 하지만 나무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넷째 날 두 큰 광명을 만들었다 해서 해달별이 넷째 날 만들어져요. 계절 뭐 이런 것도. 계절 것들이 넷째 날 만들어지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그리고 여섯째 날 땅짐승과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일곱째 날은 쉬시고.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흙으로 빚어가지고 땅에 꽂은 다음에 콧구멍에 혼 넣어서. 꽂지는 않고. 지금 말씀한 거는 그 다음 버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요. 2장에서. 그래요? 근데 일단 그 문제가 1장에서는 남자랑 여자를 같이 창조합니다. 여섯째 날에 하느님께서. 그런데 원래 아담부터 만든 거 아니야? 뭐 그게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전체적인 계략적인 설명을 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2장부터 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성서 비평학을 수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든가 그쪽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죄송해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그쪽에서 시작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제로 모세가 쓴 거는 아닐 거다. 당시에 구전되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짬뽕되어 들어가 있는데 창세기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뭐 레위기, 신명기 또 뭐 있죠? 민수기, 신명기까지. 창세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 5가지가 시편까지가 출애굽기까지. 이 5가지 모세 오경이 원래 모세가 한 방에 쫙 썼다. 이렇게 이제 전승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이제 후대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구약 성경을 모세라는 사람이 썼는데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를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이제 모세가 쓴 거로 원래는 정설인데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죠. 후대 학자들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파보니까 이게 이제 문체 연구라고 이런 걸 합니다. 그때 당시에 썼던 단어나 문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문서 덕후들이 있어. 얘네들이 그걸 갖다가 쭉 조사를 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문서들이랑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자기들이 보니까 모세 오경에 적어도 한 4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시기에 쓰여진 문서들이 합쳐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아분열증이나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얘기도 있어요.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쓰다가 보니까 글 쓰는 기술이 늘었어. 문체가 달라졌다 이러는데 어쨌든 지금 이 성서 비평학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의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사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두 가지 문서가 결합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요 얘기를 먼저 하면 왜냐면은 이거 들으시는 분이 그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거 그냥 비유와 상징인데 이걸 파봤자 뭐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랑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게 정설인 거죠. 그게 이제 그 분파마다 달라집니다. 분파가 달라져? 굉장히 많이 그게 달라지고요. 실제로 그 기독교,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바보들은 아니거든요. 거기 나온 것처럼 정말 첫째 날 만들었고 둘째 날 만들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기독교 신자들은 대부분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미 과학적으로 반박된 많은 증거들을 여전히 얘기하면서, 이거 봐라. 이런, 예를 들면 진화론. 그렇죠. 이렇게 틀린 증거들이 있다더라. 이미 반박된 건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학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당연히 이게 일종의 설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좋은 말이다. 비유와 윤리책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성서 비평학을 수용은 하지만 그 비평할 수 있고 뭐 당시에 어떤 그 전승을 묶은 건 맞지. 맞아요. 근데 이건 과학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예를 들면 모세한테 얘기했다 하더라도 모세한테 진짜 너 E는 H U인 거 알고 있냐. 그렇게 이런 내용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도 애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엄마 뭐 그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나는 어떻게 태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서 해석의 문제인데 최근 20세기 이후에 넘어오는 성서 흐름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성경 텍스트가 그때 당시 지역적, 환경적, 그 사회 문화적인 특수성이 반영돼서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뭐죠? 김도인이나 아니면 저나 아니면 이제 깡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건 비유와 상징이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한국 기독교는 아까 독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데 그렇게 믿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고 그거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거를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 거고요. 그런데 교단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장로교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게 러프하게 나눴을 때 한 3-4개 정도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데 성경 비평학을 처음부터 수용합니다. 비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말하자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라든가 연대의 어떤 신학 같은 경우에 좀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 크죠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이제 통합 측 합동 측 이 두 개가 서로 자기네들이 뭐 1이다 2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통합 측도 초반에는 성경 비평학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오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다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성경 비평학 가르칩니다 대학에서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렇죠.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신도의 문제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 엄청 들어올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앞에서 이거 다 설화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게 설화라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독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비유와 상징일 수 있다. 비유와 상징은 아니에요.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디테일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1화부터 쭉 들어보면 제가 몇 번 강조했었는데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뭐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고 윤리적 측면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첫째 날에 만들어졌는가 성경대로 하면 우주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가 8,000년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얻어지게 된다는 성경 자체의 그거는 문제 없다 보는 그러니까 거죠. 저도 성경 공부 를 자기가 믿는 진심으로 믿는 종교고 그렇다면은 성경에 대해서도 참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번역이 엄청나게 된 거거든요. 초기에는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어. 그게 히브리어가 뭐야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히브리. 네. 근데 지금은 사어가 됐죠.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진 고대어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 써요? 영어? 유대어? 네. 모르겠어. 유대어라는 게 없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게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게 영어로 된 걸 20세기 초반에 번역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구만. 예, 처음에 들어왔던 거. 근데 어쨌든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원어, 그리스 이런 히브리어로 네, 그런 것들을 번역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킹제임스 버전 번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에 킹제임스 아니에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한국 기독교가 은근히 생각보다 처음 들어올 때 아주 초기는 그랬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 선교사가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어를 만들 때 그렇겠네.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만 해도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6일 창조가 1장 한 2절, 3절까지 말씀이에요. 6일 창조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6일 창조 버전이 나옵니다. 이때는 하느님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그렇죠. 엘로힘 표현이 되다가 2장 4절부터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야훼라고 부르는 단어로 나오면서 조금 다른 버전이 나옵니다. 어떤 버전이냐면 태초에는 안개 상태가 있는데 거기서 하느님이 먼저 흙으로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넣어서 사람을 만듭니다. 원형적인 인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 인간을 그 에덴 동산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뭐 임대세도 걷고 뭐 그러라고 그러면서 동식물한테 이름 지어라 네가. 그래서 태초에 인간 아담이 발음한 것들이 다 이름이 되었다. 그런데 얘가 좀 외로우니까 얘 자고 있을 때 몰래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브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스토리 이브가 뭐 아담을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쫓겨나는 원래 바로 아담을 꼬신 건 아니었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버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버전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어떤 거랑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느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고. 잠깐만,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하기 궁금한 게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뭔 거예요? 첫 번째 1장에서 6일 창조 버전이랑 6일 창조 버전하고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창조기 버전이랑 창세 버전이랑 조금 다릅니다. 순서도 좀 다르고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까 독실이가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큰 그림을 먼저 묘사하고 디테일을 본 거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그런 해석도 굉장히 많은데 그 문헌 비평하는 쪽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아예 좀 다른 시기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온 것 같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 일단은 뭐 근데 뭐 일단 그 해결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거시적 미시적이다. 해결은 되는 거니까. 해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뭐 성경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기독교에서의 창세기는 신이 창조했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사실 나는 그 초등학교 때 궁금했는데 6일 창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독실이가 처음부터 지구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하루라는 시간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야지 24시간이 나오는 건데 그럼 태양도 없는데 뭐 그렇죠. 지구도 없는데 뭐 하루를 어떻게 쟀어? 원래 시계를 갖고 있었나? 그러니까 이 최 사장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 그게 첫째 날 만드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써 있잖아요. 그 말을 이제 또 해석하기 나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에 들어갔다 될 수도 있고 그 1장 1절은 전체적인 그 6일 창조의 내용을 전체를 말하는 거다. 미리 인트로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자기 믿음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설하고 그냥 신앙 고백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아담과 이브는 배꼽이 없나요? 배꼽이 없어야지. 아담과 이브는 없었겠죠. 없어도 되니까. 그럼 밑밑에 딱 배꼽 팁은 밑밑에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아? 어쨌든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했고 기독교 할 때 한번 낱낱이 까보도록 하고 배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양의 기독교 창세기에 대한 얘기 있으니까 동양에서는 어떤 동양 창조 신화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쪽의 창조 신화의 특징은 역시 인격적인 태초의 존재가 있어요. 여기서 동양이라면 어디를? 보통 인도의 아주 고전 문화인 우파니샤드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도 반고라는 신화가 있거든요.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격적인 창조주가 있는데 이게 자기 안에 세상을 만듭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명상을 하다가 태초의 자아, 뭐 브라흐만, 푸르나 이런 명칭으로 부르는데 이 사람이 명상을 하다가 자기가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이런 명상을 하다가 자기를 쪼갭니다. 그래서 자아 분열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묘사를 해요.
그게 동양 창조 신화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이제 하느님이 자기 바깥의 세상을 만드는데 동양에서는 자기 안에 세상을 만듭니다. 이게 그 동양이랑 서양 신화, 창조 신화 이해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외부에 자신의 우주를 창조하는데 동양에서는 내부에 창조한다고요? 네. 그게 신기한 거예요. 뭐 그런 알겠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동양은 우리 나중에 빼서 한번 다룰 거니까 간단하게 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의 기독교 그다음에 동양에서의 우파니샤드에 나온 얘기 사실 우파니샤드를 좀 깊이 있게 파보는 것도 나중에 좋을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신화와 그리스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얘기되고 있던 신화들 그 동양 쪽이나 뭐 기독교를 신화라고 해서 제가 명칭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을 부탁드립니다만 이제 과학적인 세계관 이전에 세계관을 저는 이제 신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게 처음 문헌에 남아 있는 신화는 이제 수메르 지역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란, 뭐 이라크 이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원전 4,000년부터까지 흔적이 발견되고요. 그 아마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에요. 그쪽이. 에덴 동산도 그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예, 그쪽인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쪽에 발견되는 신화들이 그 점토판에 이제 발견된 문헌들이 남아 있는데 재밌는 건 이제 에리두 창세기라고 있어요. 에리두는 이제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도시 이름인데 아마 수메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여겨지는데요. 여기에 남아 있는 신화인데 여기에 이제 최 사장이 좋아할 것 같아. 여기 나와 있는 신들이 약간 외계인들 같아. 수메르 지역에서 거기에서 발견 신화에서 그러니까 이 신들이 무슨 절대적인 창조주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문명 개척자들입니다. 문명 개척자.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와서 도시를 짓고 뭐 경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이 근데 어느 날 노동을 하다가 지친 거야.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노동할 만한 인간을 만들자.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노동을 해주고 우리를 모실 수 있는 인간을 만들자 해서 엔키라는 신이 흙에다가 바람을 후 불어넣어서 성경이랑 비슷하죠? 비슷하네. 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신화를 담고 있는 에리두 창세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홍수 얘기가 처음 나와요. 근데 이 인간들을 만들어놨는데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엔릴이라는 엔키의 형인데 엔릴이라는 실이 빡 돌아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다 죽여버리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인간을 창조했던 엔키가 인간들이 불쌍하니까 얘네들 그 우트나 파시팀이라는 노아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큰 배를 만들어서 피해라. 이런 얘기를 담은 신화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 한때 유행했었어요. 수메르에서의 나오는 내용이 사실 역사적으로는 기독교 성경보다 앞서 있는데 그 내용이 담겨 있다 때문에 논쟁이 많이 됐는데 뭐 그게 그 안에 실제로 이제 차용돼서 신화적인 거니까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류가 공통적으로 어떤 여기저기에서 이제 홍수 문화 같은 것, 홍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전승들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것이 과거에 있었었고 그거를 다른 지역에서 따로따로 이제 표현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고 이런 시각으로 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사실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사건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건 아니고 구조적인 서사 구조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인데 요거 우리 지금 우주의 탄생이니까 요거 뭐 이거 성경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비판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거의 기독교 할 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신화는 사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입장에서 신화 듣기에는 그래 이게 뭐야 도대체 신화가 도대체 뭘까요? 좀 제대로 된 얘기 좀 없네. 좀 그 우주의 시작이니까 우주 시작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신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질문하지 마. 왜 갑자기 질문을? 우리가 신화들 옛날 이야기들 읽어보시잖아요. 읽어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때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외계인?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신화가 구전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누가 합니까? 외계인? 뭐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이 뭐 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줬던 얘기들을 약간 그 추장이라든가 아니 그때 뭐 재정일치사였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뭐 유사한 대답인 것 같은데 이게 더듬어. 정답이었구나. 놀랬어. 말할지 몰랐는데. 옛날에는 각 지역마다 종교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샤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발전을 하면서 사제 계급으로 아예 되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명상을 하든 제사를 지내든 뭐 이런 방식을 특정한 자기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소통하는 사람들인데 신화의 출처가 어디였느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초기에는 이 종교인들, 종교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체험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무속인들도 막 듣잖아요. 보고 듣고 하잖아요. 어떤 신화한테 내가 이걸 들었다. 아마 그거였을 걸로 추정을 해요. 처음에 신화가 내려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 체험, 개인적인 체험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사제계급이 전문가 집단이 출연을 하고 그러면서 이 신화를 이 사제계급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신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편집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문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예. 그러면 신화 A 버전과 B 버전이 있어. 자기가 들은 게 달라.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적절하게 편집을 합니다. 물론 그때 어떤 의도가 들어가기도 하죠. 강 선생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어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집에 놀이만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싶은 건 뭐냐면 신화적인 사고방식의 특징이 뭐냐. 이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데요? 우리가 흔히 신화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적으로 뭐 요정, 용, 뭐 귀신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면 그게 신화인가요? 신화가 도대체 뭐죠? 그럼 현대사회에는 신화적인 게 없나요? 요정 이런 거 안 믿으니까? 갑자기 왜 이게 질문이 됐어? 답을 얘기해, 이 자식아. 질문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화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허황된 이야기, 요정이나 신, 귀신 같은 거나 믿고 미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신화의 본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신화적인 사고의 본질이라는 건 저는 폐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배후에 뭐 포세이돈 신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하나의 가설이긴 합니다. 추론이긴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다루는 방식, 그 담론을 전승하고 이렇게 이어나가는 방식이 신화적인 사유에서는 철저하게 폐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를 만들어내고 전승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공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리고 기존 전통에 반기를 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또 사제들끼리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제자 사제가 스승 사제한테 그거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못한다는 거야. 그럼 아까 김도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권력의 유지수단. 지금 눈빛이 되게 빛나고 있어요. 야, 지금 우주 탄생 얘기를 할 때도 갑자기 신앙입니다. 죽창들 분위기. 죽창을 들고 깨부셔야 된다. 썩어 빠졌어, 고대부터. 고대에 아주 이런 신화적인 사유의 특수성은 저는 이제 이런 폐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계급이 사제계급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합리적인 의사소통, 공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방식으로 전달되어 온 대표적인 이야기가 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화랑 전혀 다른 방식의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인류 역사가 발전해 가면서. 그게 이따가 이제 독실이님께서 과학사 얘기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철학자들 얘기를 조금 덧붙이려고 합니다. 혹시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자연 철학자. 네네. 고대 그리스의 한 6세기, 7세기경부터 나왔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원래 그리스가 그 강원도 같은 지역이에요. 농사가 안 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해상 무역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해적질도 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지금 터키 끝에 터키 서부 해안 쪽에 있는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막 그 해외 진출을 한 거야. 식민 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밀레투스라는 도시에 최초로 등장한 철학자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이죠. 뭐 철학의 아버지, 모든 학문의 아버지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최 사장이 좋아할 것 같아. 그래? 돈이 많은 사람이야. 엄청나게 부유한 상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천재적이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직접 쓴 글은 없는데 피라미드 높이를 측정했다던가 뭐 일식을 예측했다느니 뭐 그런 얘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남아오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들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들어봤죠? 네, 들어봤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남긴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땅이 지구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지구가 이런 추정을 한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학문 모든 서양 학문 전통에서 이 탈레스를 자기들의 아버지로 칩니다.
정말요? 예, 이 허접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군요. 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 만물의 근원이 뭔지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던 사람. 근데 그 전에도 탐구는 했거든요. 신화를 전승하는 사제들도 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게 어디서 왔을까? 신으로부터 왔다. 그것도 가능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그럴듯하다? 합리적으로 돈이 많다? 이 사람 탈레스의 가장 큰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 변화무쌍한 현상의 근원적인 것이 뭔가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자연 안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데 이 사람 생각에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물에서 태어나서 물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아마 관찰을 좀 했겠지. 막 물에서 가만히 있다가 보면 막 모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물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 문헌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런 근원적인 무엇이 자연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아마 아이디어를 낸 것 같다라고 해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허접하잖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 탈레스가 이제 우주의 시작, 사실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우주를 이루는 구성 물질이 뭐냐에 대해서 각각 주장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탈레스가 물이다. 예, 물이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이다. 예, 그 얘기 나왔던 거. 데모크리토스가 원자 아니냐. 그러니까 지진 설명하는 것도 이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진이 신이 열받아서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가설을 세우는 거야. 이 땅이 물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했다. 그렇지. 예. 뭐가 합리적이야? 이게 다 똑같구만. 이게 신화 자연철학잖아요. 구분해서 얘기하길래 뭔가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얘기도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너무 허접하니까 누가 봐도 탈레스 제자가 있습니다. 이름도 아낙시만드로스야. 이름도 이상해. 예. 근데 얘는 더 천재인 것 같아. 더 이상해. 얘는 생각이. 기본적인 문제적인 이겁니다. 만물이 물로부터 나왔으면 그 물은 또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더 올라갔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물 위에 있어. 그럼 물은 또 그 밑에 뭐가 있어? 지구. 그럼 계속 의문이 계속되잖아요. 얘는 그걸 막고 싶은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근원적인 물질은 물이 아니라 아페이론이라고 그래요. 이 아페이론?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아가 낫을 뜻하는 영어에서 낫을 아노미 할 때 아예요. 예. 그 낫을 뜻하는 그 접두어고 페이론은 무슨 한계, 경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페이론이 뭐냐 자기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해놨고 이 사람 글도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추정컨대 이제 어떤 특정한 물, 불 이런 특정한 성질이 없어. 이거는 성질이 없고 무한한 운동을 하고 영원불멸한 겁니다. 가상의 어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모든 만물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럼 그건 어디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기본 입자. 원래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이 사람. 그러면 또 재밌는 거는 우주론도 이 사람 원통형 우주론이라고 재밌는 게 있어요. 얘는 지구가 원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린더리컬하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맨 윗면이 있잖아. 맨 윗면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지면이고 그 밑에도 지면이 또 있어. 거꾸로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리고 원통형으로 돼 있는데 이 지구는 아무것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허공의 한가운데 떠 있어. 이 사람은 재밌는 추정을 하는데 우주도 원통형인데 우주에서 이 지구까지의 거리가 다 똑같은 거야. 완벽한 등거리고 완벽한 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허접하고 병신 같은 이론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아페이론이라던가 이런 개념들은 사실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탈레스의 이론 체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물 이전에 뭐가 있었냐? 근데 물 밑에는 뭘 받치고 있냐? 요거에 대한 이론적인 가설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재 과학에서도 어떤 기본 입자들을 이론적으로 세우고 그게 뭔지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신 이론의 어떤 물리학에 얘기하자면 뭐 6가지 기본 입자가 있고 렙톤이 있고 쿼크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먼저 수학적 가설을 세우고 물리학적 가설을 세우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혹은 예전에 빛이 매개하는 어떤 매질이 있다라고 해서 에테르를 찾기 위해 그것도 이제 가상 입자를 생각하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거는 되게 헛소리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학적 방법이다. 당시로서 나는 헛소리 같은데. 근데 일단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았어. 얘가 깡 선생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신화랑 그리스 사람들을 좀 구분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화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은 폐쇄적 집단에 의해서 그 권력이 유지된 수단이었다. 반박도 못하고. 반면에 자연 철학자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 탈레스랑 아낙시만드로스 얘기를 하면서 걔네들은 어떤 폐쇄적인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부터 원리를 찾으려고 했던 과학의 출발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 가능한 것에서 자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재밌는 거는 대담한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해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칼 포퍼라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님께서 칼 포퍼 추측과 논박이라는 장에서 이 탈레스에서 아낙시만드로스로 이어지는 이 사유의 전환 이 과정을 갖다가 이거야말로 진짜 과학이다 이래요. 그 근거는 뭐냐면 선배의 가설에 대담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거는 경험적인 관찰에서 나오는 가설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자기의 직관과 상상력에서 나오는 가설이에요. 아페이론이나 이런 거는 이게 과학의 참모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것 같네요. 실제로 서양 과학의 발달도 저 선배가 얘기했었던 것들을 깨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가설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동양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니야. 왜 그 그리스에서도 왜 그 스승의 말씀에 반기 들었다가 물에 빠져 죽은 애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제자. 그런 전통도 있어요. 죽어라. 이제 제가 그 그리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승 까기 전통이 있어요. 얘네들은 제자가 스승을 무조건 제낍니다. 플라톤부터 다 틀렸다 이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네가 아주 대해서 독창적인 전통이야. 얘네들은.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어떤 전통. 프로이트 얘기만 나면 짜증이 많아. 왜 싫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독실이 왜 싫어, 근데? 프로이트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프로이트야말로 진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칼 포퍼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야. 자기가 혼자 소설 썼죠. 자기 혼자 소설 쓴 거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한번 프로이트 한번 해도 그래서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근데 이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이나 이거 벌써 우리가 들어도 허무맹랑하잖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상식적인 이론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엠페도클레스의 사원 소설. 똑같아요. 똑같은데 비슷한 수준인데 제가 보기에는. 물불 공기 흙.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을 지금 근본으로 생각했었던 사람이 있었고 공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 왜 하나만이냐. 우리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딱딱한 성질을 갖고 있는 흙도 기본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물불 공기 흙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본 원소로 하고 모든 것들은 이게 적절하게 배합되어서 있는 거다. 이 적절함이 중요해요. 이런 이론들이 지금 과학적 방법론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신화적 사유랑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 사장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더 이상 폐쇄적으로 논의를 안 하는 거야. 누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제자가 바로 제껴. 탈레스가 한 얘기를 아낙시만드로스가 바로 제끼고, 플라톤이 한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제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담하게 가설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박을 이렇게 던지는 이런 전통이 이때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확립이 된 것 같다라고 서양인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 그래서 자기들이 학문의 역사라고 그러고 이 자연 철학자들 얘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은 서양과 동양 그리고 이제 신화 그리고 그리스에서 전통에서 자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주의 시작, 우주의 구성, 우주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이거 좀 뭐랄까 별거 없어. 이게 현대 과학이 지금 앞서가는 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된 과학을 진행하는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어가지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뉴턴. 이게 실제로 네. 우리가 과학 그러면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요거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과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과학자인가 싶기도 한데. 완벽합니다. 진짜 완벽한 과학자가 아니라 그 이론이 완벽 사람이네. 갑자기 관계어려. 걱정되는구만. 알겠습니다. 아니, 겁이 없어 최 사장이. 독실이의 이제 전문 분야죠. 과학에 대해서. 네. 드디어 오늘의 그러니까 메인이야. 메인 코너. 뭐 우리 단순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라든가 사속성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허접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주장했었던 것이 뭐 BC 4세기경 예. 이때였었는데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것들은 코페르니쿠스에 와서예요. 거의 2000년이 다 돼서 이분이 물리학을 시작하기도 했고 예. 화학을 만들기도 했는데 물론 유사화학이 화학이 아니죠. 제대로 된 화학이 발전하기까지는 2300년 정도 걸렸어요. 그 말은 완벽하다는 거. 지금 얘기 말씀하실 때 서양은 계속 제자가 뒤집었다 깠다 이렇게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신화적 존재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완벽하니까. 실제 내용이? 네, 완벽하니까. 직관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온냉건습 4가지를 집어넣어갖고 물, 공기, 흙에다가 각각의 성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질을 적절하게 바꿔주면 다른 게 될 수 있다. 원소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의 경우에는 습하고 냉한 걸 갖고 있고 공기는 습하고 온한 걸 갖고 있어요. 그럼 습기는 똑같고 냉하고 온한 거는 지금 다릅니다. 그럼 물의 냉한 성질을 불로 가열해서 온한 성질로 바꿔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 수증기 같은 건 모르지. 그냥 가열하니까 공기가 돼서 사라지더라는 공기. 거예요. 딱 맞잖아요. 그죠? 뭐야 이게? 수증기라는 거는 몰라요 당시에. 지금 저희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다. 네, 지금 저희 말해주세요. 공기 중에 80%가 혹시 질소인 거 알고 계시죠? 예. 20%만이 산소예요. 네. 혹시 이것도 모르는 분이 그런데 그게 발견된 것이 불과 300~400년밖에 안 됐습니다. 헐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그 사원소설을 갖다가 이제 나름대로 계승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발전시켰는데 그게 너무 완벽한 거야. 예, 그러면서 물, 공기, 흙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 4가지가 그런데 물리학적인 걸 보면은 근본적인 거로 물과 흙은 원래 무거운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맞죠? 네. 하강 운동을 해. 맞잖아요. 물이 위로 흐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험적 근거가 있죠, 지금. 자, 그럼 공기와 불도 볼게요. 공기와 불 2가지는 원래 근본이 가벼워서 하늘로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맞죠? 불도 보세요. 위로 타지 거꾸로 타지 않는다고. 상승 운동.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근본을 해치기 때문에. 뭐야 이게? 허를 찔렸어.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근본이 실험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이 원래 2개는 무겁고 원래 2개는 가벼운 거예요. 그렇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 사과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자, 이 뉴턴을 얘기할 거면 사과가 나야 되는데 사과가 뭘로 구성되어 있죠? 과즙이요. 이 물, 공기, 흙 중에. 물, 공기, 흙. 과즙. 물과 흙이죠. 그렇네. 이제 재밌다. 자연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재밌다고? 맞추게 돼. 이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기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해갖고 흡수해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냐. 뭐야 복잡해.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기본적으로는 당시는 몰랐지. 그렇지. 그냥 심잖아요. 땅에다 심고 물을 주면 사과가 생긴다고. 그럼 사과는 물과 흙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 게 사과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걔는 왜 땅에 떨어질까요? 근본이 뭐니까? 흙이니까. 물과 흙이니까. 하강 운동을 한다. 원래 그쵸.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애니까. 완벽하죠? 자, 그러면. 그럼 이제 사과가 왜 땅에 떨어지는지 설명을 했어요. 완벽하게 설명해냈어요. 근본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반박이 들어옵니다. 그럼 걔네들이 움직인다면 왜 움직이는가? 운동. 움직인다면. 사과가 움직여. 사과가 누군가가 던졌어. 힘을 주니까. 그죠? 배가 움직이는 이유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밀어주니까. 마차가 움직이는 이유는 말이 끌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을 설명해요. 뭐냐면 물질은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려고 한다면 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박이 이겁니다. 화살은 쏘고 나면 날아가다 떨어지던데 이건 왜 그러냐. 당시 막 이렇게 감론을 막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해냅니다. 아니
힘은 일단 활을 벗어난 다음부터는 힘을 안 받아요. 근데 화살은 날아가. 투창은 날아가. 그 이유는 앞에 있는 공기를 밉니다. 그럼 그 공기가 뒤로 가서 걔를 다시 밀어줘요. 이게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니지. 화살이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공기를 밀면 걔가 다시 뒤로 가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밀어준다니까. 원래 가벼운 애가 뒤를 밀어준다고. 그러니까 한동안 날아갈 수 있어요. 한동안 그게 날아간다? 그러다가 결국엔 땅에 떨어지죠. 근데 그때는 마찰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 그렇죠. 마찰 개념 없었죠. 공기 저항 이런 개념도 없고 관성 개념도 없을 거예요. 관성 개념이 없죠. 관성 개념이 이제 한참 뒤에 생기죠. 예, 관성 이런 거 없고 그냥 그 힘을 줄 때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힘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도 왜 날아가는지. 그렇지. 왜 날아가는지를 공기가 밀어준다. 원래 가벼운 속성인 애가 뒤에서 밀어준. 그러면 진공에서 활을 쏘면 바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겠지. 그런데 진공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없지. 진공에 대한 개념도 있었네.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진공 개념. 공기가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무.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은 자 이제 이렇게 완벽한 개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만 형성이 되냐면 땅에서만. 근데 이거로 이 운동을 설명할 수 없는 운동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봤더니 해달 별 이 계속 움직여. 아침이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지고 이제 이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겸손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쟤는 모르겠다. 근데 쟤는 완벽하다. 해달별이 뭘로 되어 있어요? 물과 흙으로 되어 있다 생각 못했어요. 당연히. 그냥 지상에 있는 것과 다른 물질이에요. 걔는. 그래서 이제 나눕니다. 세상을. 달 밑세계 혹은 지상계. 달 윗세계는 천체들. 걔네들은 천상계예요. 천상계. 멋있죠. 이름도 멋있어. 보면 막 천상계. 거려. 천상계의 운동. 천상계의 운동은 하늘의 운동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완벽해요. 완벽하고 천구의 별들이 박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달이 있고 그 위에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다른 별들이랑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천체가 있어요. 걔네들은 행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별들은 똑같이 움직여요. 걔네들이 수정구에 박혀 있는데 그 수정구에 금이 좀 가 있어. 그럼 그 금 간 곳에 천국에 그러니까 하늘에 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그 금 사이로, 틈 사이로. 그게 별빛입니다. 맞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 완벽했는데 왜 깨져 있어? 그 깨진 게 완벽한 거예요. 깨진 게 완벽하다고? 그럼 더 이상 안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이론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별이 생기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돼요. 안 되지. 하늘을 변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언제나 완벽하게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않나요? 불변하고 원운동을 하고 있고 원은 완벽하니까. 예, 영원불멸한 원운동을 그렇죠. 한다고 그럴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달도 보면요. 모양이 안 변해요. 지금 이제 독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다. 그럼요. 예. 당시에 모든 걸 설명이 가능하니까. 우리 네 명이 그 당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달이 안 변해. 그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 차고 이지러지는 거? 태양과의 관계로 설명하겠죠. 그건 가능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면이 일정해요. 달의 뒷면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외계인 침입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 중에 하나죠. 달의 뒷면이 보이잖아요. 뒷면?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았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알고 있었죠. 그게 달의 그림자를 보고 알았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걸로 봅니다. 달의 그림자가 그림자가 지는 것이 월식 대시잖아요. 그때 지구 그림자가 둥글더라. 예, 그때 일식 월식 다 계산을 하던 때였어요 이미. 아 진짜? 예. 거의 오차없이 맞춥니다. 저희 네 사람이 당시로 돌아가면은 핍박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고. 현재 과학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이러면서. MC 요리. 예. 자,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발전된 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이제 배운 사람들은 배웠겠지만 이제 학생들은 배워요.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은 그냥 뭐냐면 이거를 정교하게 발전시킨 거예요. 그 모델이. 그래서 간단하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죠. 천동설이죠. 천동설. 지구 중심설입니다.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애들이 나열돼서 공전을 하고 있고 별은 따로 고정돼 있어요. 천구에, 수정구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행성들의 움직임이 타원이에요. 실제는 타원인데 원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를 원이 완벽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전원이라든가 이심원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개념들을 들어갑니다. 이건 뭐 용어는 모르셔도 되지만 원으로 설명하기 위해 막 이상하지 않고 정교한 개념들 얘기해요. 사실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랑 약간 옆에 떨어진 곳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지구는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관측되는 운동이랑 자기들의 이론을 맞추기 위해서 또 그렇죠. 가설을 도입하는 그렇죠. 거구나. 근데 이게 완벽해요. 아, 완벽해?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당시에 발견된. 당시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당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이제 빠르게 진행해서 뭐로 갈 거냐면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뭐 행성의 타원 궤도라든가 타원 궤도, 타원처럼 보이는 궤도도 설명할 수 있고 실제로 원으로서 주기가 왜 변하는지 행성이 왜 역행하는지 행성이 역행한다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어제 오늘 이렇게 내일 이렇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행성의 위치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서쪽에서 동쪽으로 좀 움직이다가 다시 동에서 서로 가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왜 왔다 갔다 역행을 하느냐 이것도 프톨레마이오스는 다 설명을 해냅니다. 그림을 통해서. 수학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프톨레마이오스 당시 그 시기에 이제 기원 후 한 3, 4세기 경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때 당시 그 문명 수준이 우리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그 서양 그리스의 그 전통들이 거의 발전을 거듭해서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걸 다 후대 학자들이 집대성을 해서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왕립 후원 단체야. 거기서 장서량만 80만 권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연구비 지원을 해주는 거야. 용역도 막 주고 막 교수들 이런 거. 예, 그런 조직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 수학이라든가 기하학 수준이 우리 그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이후 그 중세 때 그게 이제 전통이 완전히 단절되거든요. 그죠. 그 기독교 문화권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 때문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나 이런 게 이제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때 그 그리스 로마의 찬란한 전통이 한 4세기, 5세기 로마 멸망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땅속에 파묻혀요, 거의. 자, 근데 그런 책들이 그러면 다 없어진 건가? 아니면 다시 찾은 건가요? 그게 그 문헌 자료들이 좋은 질문인데 그 진짜로 땅속에 묻혀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책 같은 경우는 거의 1200년대까지 발견이 안 돼요. 누가 개인 소장가가 문서 수집 덕후가 개인 소장가가 그 지하실 같은 데 감춰놓고 있었어. 그걸 소재로 했던 소설이 장미의 이름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배경은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재발견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막 그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땅속에 이런 식으로 묻혀 있거나 아니면은 저기 이슬람 그러니까 왜 단절이 되냐면은 서로마 제국이 일찍 망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동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땅도 6세기 넘어가면서 이슬람이 쳐들어오잖아. 그래갖고 다 뺏긴다고요. 그래서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책들이 다 그쪽에 갑니다. 이슬람 쪽으로. 이슬람 쪽 그래서 문명이 엄청 발전해요. 걔네도 수학이나 이런 게 장난 아니야. 수학, 연금술 그게 다 거기서 발전해요. 하고 나중에 르네상스 때 그게 들어옵니다. 예. 이거 좋네요. 역사적으로 르네상스가 왜 일어났는지도 이게 딱 드러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프톨레마이오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이 전통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설명하고요. 최대 이각, 이런 게 있어요. 금성 샛별인 거 아시죠? 얘는 꼭 태양이 뜨기 전이나 태양이 진 후에만 보여요. 한밤중에 안 보여요.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합니다. 게다가 아주 정교하게 일식, 월식, 날짜, 시간 다 맞춥니다. 다 맞추지. 철저하게. 근데 옛날도 맞췄어. 옛날 사람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밤에 볼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밤하늘만 보고 있었겠지. 그거를 가설을 세우고 이제 과학적 방법인 거예요. 나는 이 가설을 세웠고 이게 맞는지를 실험으로 보는데 맞잖아요. 지금 문제는. 실험적으로 이게 맞아니까. 맞으니까. 모든 게 설명하니까. 사실 우리도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보면은 20년 있으면 맞을 수도 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볼 게 많으니까. 이걸 들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게 계속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 전통을 프톨레마이오스에 이어가지고 2000년 넘게 계속 하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우리가 지동설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부당한 교회 탄압을 받았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코페르니쿠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봤더니 모든 게 막 바뀌어. 교회에서 승인한 건 다 싫어. 다 싫다기보다는 뭔가 아닌 것 같아. 복잡한 거예요. 우주의 원리를 설명할 때. 코페르니쿠스가 몇 년도 사람이에요? 지동설은 1543년에 했습니다. 1543년? 네. 아까 프톨레마이오스는? 기원 후 3세기, 4세기. 400이쯤이에요. 그러면은 1000년 동안은 1200년이라는 거. 천동설 믿고 있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천동설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맞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때도 믿었으니까. 네네. 그때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천동설이. 그렇지. 그렇게 복잡하게 했을 때 프톨레마이오스가 복잡한 천동설을 주장한 것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꾸냐면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두지 말고 태양을 중심으로 두자. 그럼 그림이 심플해져요. 자, 근데 저 여기서 묻고 싶어요. 실제로 우주의 중심이 태양인가요? 아, 우주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 우주의 중심은 나 아닌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주의 중심이 없다 얘기하고 굳이 러프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우리 은하의 중심을 중심으로 봐도 되겠다. 그죠? 그렇지. 말하자면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코페르니쿠스도.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그걸 주장한 게 모양이 예뻐 보이니까. 단순하고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우니까. 지구랑 태양의 위치를 바꾸면 그렇죠. 어떻게 아름다워지죠?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데 그냥 가정이 덜 필요한 거겠지. 그렇죠. 가정이 덜 필요하고 뭐 이상하게 그 프톨레마이오스는 좀 복잡하긴 해요. 태양과 지구를 일직선으로 긋고 그 사이에 수성과 금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를 바꿨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두게 되면 그냥 다 예쁜 원으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예.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게 내행성의 주기라든가 아까 최대 이강 얘기했죠. 얘도 설명할 수 있어요. 더 쉽게. 행성이 역행하는 것도 더 쉽게.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맞습니다. 아, 코페르니쿠스가? 코페르니쿠스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아, 오히려? 프톨레마이오스는 다 설명하는데 코페르니쿠스의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얘도 결국에는 얘가 아닙니다. 이분도 이 위대하신 분도 결국엔 주전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돼. 아니, 주전원 이심원을 도입을 합니다. 이심원이 뭐예요? 우주의 중심이 약간 삐뚤어져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천구가 있는 건 그대로 인정합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 바깥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있고 바깥쪽에 천구가 있고 그 수정구 거기에 금이가 있고 거기에 별빛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입니다. 완전한 원이어야 됩니다. 걔도 원으로 설명을 하네요. 원이 아름다우니까.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구가 상당히 그 천구 안에서 많이 움직여요. 크게 움직여요. 그렇죠? 천구랑 가깝죠, 지구가. 그렇게 많이 움직인다면 뭐가 생겨야 되냐면 연주시차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생겨야 됩니다. 연주시차? 연주시차는 뭐냐면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어 보면은 자, 흔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 손가락을 딱 바라보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어 보세요. 그럼 손가락 뒤에 있는 게 바뀌죠, 지금. 예. 이 시차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지구가 그렇게 많이 움직인다면 크게 돌면 크게 돌기 때문에 별이 위치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될 때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크게 돌잖아요. 지금 다 손가락 들고 고개 흔들고 있는데. 크게 돌잖아요. 그럼 별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별이 안 바뀌어요. 즉 이건 뭐냐면 당시에 관찰된 과학적 근거들로 부정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죠. 갈릴레이가 종교의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천주교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갖고 와라. 네가 이 이론 맞다고 생각해. 그래, 괜찮다. 들을만하네. 근데 이게 맞다는 근거를 갖고 왔는데 근거를 못 갖고 옵니다. 이게 심플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그 기독교에서 천동설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사실 그리스 전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갖고 온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최신 과학을 갖다가 자기들도 이제 그 유럽 사회가 한 기원 후 6세기부터 한 12세기까지 암흑기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완전 그냥 지들끼리 싸움박지만 하고 그러다가 한 12세기쯤에 아리스토텔레스 문헌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서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그때 막 전국 그 유럽 방방곡곡에 대학이 세워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이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뭐 라틴어 문법, 천문학, 뭐 그 수학, 그 수사학, 기하학, 물리학, 기하학 이런 게 교양 과목으로 딱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때 아마 가르쳤던 과목들일 거야. 그 천문학,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이런 게. 그러니까 독실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근거가 부족했다. 그렇죠. 근거가 부족했다. 상대적으로 그 프톨레마이오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근거가 자연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설명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 둘의 대결을 교회의 과학과 갈릴레이의 신학의 대결이다. 반대로 갈릴레이가 과학을 주장하고 교회가 신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갑자기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그렇게 믿었으니까 근거가 부족한데 아니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 크게 핍박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도 뭐 죽여버린다, 뭐 화형시켜버린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가지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쪽팔려가지고 근거 제대로 제시할 거 아니면 이거 주장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보편적인 지식을 이게 하나로 집대성하고 싶었으니까 교회는 교회가 그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과학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만들어졌어요. 맞다. 갈릴레이를 통해서. 갈릴레이는 몇 년도 사람이에요? 망원경을 만든 게 1609년입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다음에 100년 정도 있다가냐? 아니 얼마 안 됐죠.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이니까 예. 1609년이면 한 세대 정도. 예. 그 망원경도 아마 이슬람 쪽에서 넘어올 거예요. 예. 이런 게 없이 맨눈으로 관측되는 거는 프톨레미아스가 완벽했고 코페르니쿠스는 틀렸는데 자 이제 망원경을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태양에 흑점이 있더라. 태양은 완벽해야 되는. 그게 뭐예요? 완벽해야 눈 멀지 않나? 그렇네. 태양을 보면 어떻게 봤어요? 아유, 앞에 뭐라고 하죠? 그을음 된 걸로 지금 선글라스 이런 거? 아니면 종이에다 이게 투사시켜도 보이고. 하인한테 보라고 하는 거야. 네가 봐라. 거기다 달의 표면도 자세히 봐요. 했더니 뭐요? 달에 미인이 있어야 되는데 혹은 토끼가 있든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개가 있든 개. 꽃게. 꽃게. 꽃게 다리 하나 달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이 좋아도 걸어 보이거든요. 근데 봤더니 뭔가 지저분한 거예요. 깨끗하지 않아요. 최 사장 피부처럼. 제 피부 장난 아닙니다. 맨들맨들해. 아름다워요. 그리고 금성의 위상과 크기가 변하는 걸 확인해요. 그러니까 금성이 최대 2각, 왜 태양 주변에만 붙어 있느냐가 아니라 금성이 크기가 변하는 걸 보는데 문제는 그걸 설명할 때 천동설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걸 발견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망원경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분은 초신성을 당시에 발견했어요. 티코 브라헤. 네. 1572년에 초신성을 발견합니다. 초신성이 뭐예요? 초신성은 뭐냐면 별이 거대한 별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을 일으켜요. 근데 그 폭발이 얼마나 크냐면 태양 같은 별이 50억 년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단 며칠 만에 뿜어냅니다. 와. 초신성. 네. 그러니까 안 보이던 별이 보여요. 어떤 한 은하 갑자기. 전체보다 밝아져요. 갑자기. 예,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면 별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과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왜냐하면 완벽해야 되는데 그게 생겼다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때 발견돼요. 궁금했는데 초신성이 폭발하는 게 그게 우리가 그 동영상 틀어놓는 것처럼 이게 폭발하는 게 보여요? 그게 아니죠. 그냥 그 흔적이 보인다는 거지. 별이 보이는 거죠. 없었던 별이 빛이 보이는 나오는 거죠. 거예요. 빛이. 갑자기 그 엄청난 빛이 팍 쏟아져 폭발하고 있는 게 모습이 관측이 되는 거지. 폭발하고 있는 모습이 그 AVI 파일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냥 빛이 보이는 거죠. 빛이 보인다. 왜냐하면 은하가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멀어서 망원경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는 은하야. 원래 은하는 눈에 안 보여요. 네. 안드로메다 빼고는. 그 은하가 보이지도 않던 은하 전체보다 더 밝아서 이때 낮에도 보였다고 해요. 별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밝아진 거예요. 관측이 된 거구나. 그렇죠. 그게. 약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큰 별을 따라갔다. 이것도 일종의 그런 초신성이 아니겠느냐. 초신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사라졌습니다. 네. 이게 당시에 이제 그 르네상스 시기가 맞게 뭔가 완벽해야 되는 하늘에 새로운 별이 생기네. 혜성도 발견해요. 티코가. 맞다. 혜성은 예쁘죠. 예. 근데 실제로 그때 되게 불길하게 여겼어요. 맞아요. 마녀의 머리카락 같잖아요. 별이 뭔가 휘뿌연데 안 걔가 좋은 막 징조. 머리카락이 막 달려 있어. 근데 이제 티코가 열심히 관측 덕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관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티코 브라이가. 네. 어마어마하게 관측을 하면서 혜성을 봤는데 얘가 천체 현상인 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기상 현상인 줄 알았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달 밑세계, 지상계의 움직임인 줄 알았는데 천상세계 거예요. 천상계의 문제야. 근데 천상계에 그런 이상한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원이어야 완벽해야 되는데. 그럼 다 알죠 지금. 티코는 모든 걸 알고 있죠. 네. 망원경을 통해서도 봤죠. 네. 참 망원경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쌍안경으로 혹은 좋은 카메라로 실제로 목성을 찍어보시면 4대 위성이 나와요. 네? 그래요? 4대 위성이 카메라로 찍힙니다. 그 위성 중에 찍어봤어요. 하나가 외계인 기지라는 설이 있는데. 너 그거 사실 알고 있었어? 와, 그거 진짜야.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대핵전, 예. 그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목성이라고 하는 거를, 거예요. 목성을 딱 망원경으로 봤더니, 4개의 위성이 보여요. 맨눈으로는 안 보여요, 물론. 근데 걔가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그 4개의 조그만 위성이 목성 주위를 돌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의 중심이 지구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4개의 위성의 중심은 목성인 거죠. 그런 것처럼 목성이 중심인 애들도 있네? 그렇다면 굳이 우주의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진 않네? 라고 지구도 별거 없네. 지구도 별거 없네. 이런 패러다임이 확산되는 거죠. 생각들이. 자, 그런데 티코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말한 치명적인 결함, 연주시차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연주시차라는 건 아까 손가락을 가운데 두고서. 그렇죠. 움직였을 때 뒤에 배경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 이것 때문에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천구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천구가 사실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건데 아주 멀기 때문에 안 생겨야 되는데 근데 가까울 거라 생각했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죠. 바로 목성, 토성 바로 뒤에 천구가 있다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혁명과도 같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티코가 굉장히 관측 덕후예요, 진짜. 그리고 관측 자료를 엄청나게 쌓아놓는데 이분이 이제 카도라 이제 설에 의하면 야사 아니고 이게 정설인데요. 어떤 백작, 공작 이런 거기에 초대돼서 가는데 당시에는 막 파티가 진행되고 있고 식사하고 있는데 밖에 빠져나가는 게 예의가 아니었어요.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은데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다 방광염이 심해져서 그로 돌아가십니다. 눈물 나죠. 오줌 못 싸서? 그렇죠. 뭐야. 파티에 한번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당시 문화가 아니라 그 백작인가 그 사람이 초대했는데 티코브라에 앉혀놓은 다음에 어디 갔냐고 막 그랬는데 티코브라의 자체가 되게 정치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대요. 아, 그래요? 눈치를 계속 보다가 소심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맞춰줬겠지. 그렇지. 참고 참다가 방광염으로 죽었어. 자, 그 막대한 자료를 남기고. 그 막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티코가 그 연주 시차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동설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천동설을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정된 천동설이 있어요. 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또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여전히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수정된 모형이지만. 그렇죠. 수정된 모형이지만. 그런데 이 티코님이 방광염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제자가 모든 자료를 봤는데 그게 누구냐면 케플러입니다. 그 유명한 갈릴레이는 어디 있어요? 갈릴레이는 아까 망원경 만들어갖고 이것저것 도와줬다라고 했죠. 중요하지 않아요, 갈릴레이. 갈릴레이가 안 중요해요? 갈릴레이가 그냥 코페르니쿠스를 그냥 지시해준 거지. 근데 보통 사람이 알기엔 갈릴레이가 제일 중요한 사람 나도. 같잖아요. 일화가 남아있는 거야. 과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왜 위인전에도 우린 갈릴레이만 읽잖아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그거는 이제 받아들인 거고요. 갈릴레이는 여전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갈릴레이가 그 종교 탄압을 받는다고 할 때 교회가 계속 네 지동설이 맞다고 얘기할 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거를 대라. 근데 그러니까 연주시자.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 식자층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논문을. 논문 심사. 논문 심사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증거를 갖고 와라. 안 되지 않냐. 근데 이제 계속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논문 통과가 안 되니까 뒤돌아서서 나오면서 에이씨 한 거. 죽창 들고. 내가 하는 거는 코페르니쿠스랑 갈릴레이가 같이 지동설 얘기했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좀 이전이죠. 코페르니쿠스는 문제되지 않았던 거는 걔는 근거를 못 댔는데 경험적 근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쓴 거예요. 미친놈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근데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불러서 또 처리하라고. 아니에요. 처리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아까 말했었던 것 같은 연주시차라든가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게 아닐 거면 가르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말아라. 바로 전에 브루노는 화양시키잖아. 그건 브루노는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서. 브루노 아니? 알겠습니다. 이 정확한 이름 모르는데 한 명이 화양시켰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자존심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갈릴레이가 근거를 댔었으면 괜찮았다는 거예요. 갈릴레이도 처음부터 죽이지 않고요. 가르치지 말라는 약속을 하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나가서 또 가르치죠. 너 걔 죽은 애 봤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못된 걸 계속 가르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야 맞지만 당시로서는 교회는 뭘 관리했었어야 됐냐면 잘못된 지식이 퍼져나가는 걸 막아야 됐었어요. 지금 독실이가 약간 기독교를 옹호하려고 갈릴레이 얘기를 잠깐만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지금도 이런 거는 타당하다고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좀 일종의 사이비 종교들,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혀 그런 거 막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단 말고 사이비급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는 못 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화양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브루노 같은 경우도 꼭 그 지동설 주장했다는 제목만 있었던 것 같진 않고 얘가 좀 세게 얘기했어. 보니까. 브루노 이름 맞아요? 브루노? 예, 브루노 맞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 어떻게 얘기했어요?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죄목에 기독교를 막
부정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야. 3.1체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좀 내가 봤을 땐 광장에서 막 떠들었어. 세게 얘기했어. 촛불 시위하고 횃불 들고 이랬나. 좀 세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죽었군요. 예. 마법을 꼭 지동설 때문에 죽었다고 하기는 그래. 얘가 좀 이제 세게 나간 것 같아. 설마 지동설 때문에 죽였겠어. 말이 안 되지 그것도 그렇지. 상식적으로. 그러면 후대에 좀 그렇게 각색됐나 봐요. 각색된 부분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아니다. 실제로 갈릴레가 부당한 핍박을 받았다 이것도 있지만 근데 정말로 당시의 교회가 그렇게 막장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지성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지동설을 주장하는 수사들 말하자면 그때 배운 대학을 다닌다는 사람 다 수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 최고 지식인층이잖아요. 그렇죠. 수도사, 사제들, 신부님들이 그때 당시 최고 지성인들이지. 그럼 막장이 된 거는 한국에 와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무튼 간에 당시 교회 사람들도 이걸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토론들을 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개막장. 그리고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이게 지동설이 맞다고 한들 성경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동설 다 믿지만 어느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랑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크게 모순되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렇네. 그래?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각색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100% 조작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케플러 얘기로 좀 다시 해주시죠. 방광염 걸린 스승의 제자 케플러. 이제 케플러가 스승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케플러는 관측에는 좀 소질이 없고 수학적 재능이 탁월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요. 실제로 맞는지 말하자면 작도를 해보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별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 행성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수학적 계산합니다. 계산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얘는 수학 덕후구나. 그렇죠. 수학 덕후예요. 계산 덕후예요. 스승은 관측하는 게 있어야 돼. 몇 년 동안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구가 원이라는 가정하에 화성의 궤도를 찍어봐요. 작도를 해봐요. 몇 년 동안 합니다. 그거를. 몇 번을 계산을 했는데 몇 번을 해봐도 화성이 도저히 원일 수가 없는 거야. 궤도가. 여기에 케플러도 크게 실망했다고 해요. 스스로 하는 말이. 왜 실망을 했냐면 가장 아름다운 건 원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도. 근데 어쩔 수 없어. 근거가 타원인 거야. 어쩔 수 없어. 관측 자료가 스승이 남긴 자료들을 쫙 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었던 거였고요. 지금까지 다 지동설이. 그러고 좀 민망한데 본인이 자기가 몇 년 동안 되게 고통스럽겠죠. 계산하는 거를 그 화성의 전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고 보통 덕후들이 약간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고 그래요. 폴더에다 적는 화성의 전투 막.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케플러가 1, 2, 3 법칙을 세웁니다. 행성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다. 또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행성이 조화를 이룬다.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뉴턴이 태어났는데 좀 시대는 후예요. 뉴턴이.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뉴턴은 언젠데요? 연도까지는 제가 제는 1700 정도 될 때. 그래야 많이 갔네. 일단 케플러가 바로 인정되진 않아요. 이렇게 완벽한 이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정되는 데까지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케플러가 이미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요. 우주를.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 별들이 굉장히 멀다는 건 몰랐던 거죠. 수정구가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건 몰랐던 거고. 케플러도 수정구가 있다고 생각했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일단 케플러는 모든 걸 설명했기 때문에 수정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관심이 없어 모르겠네요. 네. 자, 이제 중요한 건 뉴턴으로 옵니다. 지금까지 뭘 얘기했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던 완벽한 세상이 지금 조금씩 붕괴되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뉴턴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라란 말도 있고. 구라라네. 근데 뉴턴이 자기 스스로 최소한 3번 이상 이거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뉴턴이 스스로. 뉴턴 자체가 좀 애가 나쁜 애 아니었어요?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왕립협회에서 수장을 지내면서 밑에 있는 후배들 이론들을 다 자기 걸로 하고 얘가 상태가 안 좋아요. 요즘 또 다 그런데 원래 그건 옵션이야. 대학교에서 되려면. 요즘 재미있는 설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개념을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그거를 라이프니츠가 되게 독립적으로 저쪽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라이프니츠가 자기 논문을 보고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냥 둘 다 그냥 공동 연구로,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도 되는데 계속 싸우다가
뉴턴이 나중에 그러면 영국 왕립과학회에서 한번 판결을 해보자 했는데 그 영국 왕립과학회 회장입니다. 회장이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근데 그 과학회한테 막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찌질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찌질함을 좀 보여주는 게 광학 연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뉴턴식 망원경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 몇 번 받고 났더니 싫어가지고 그 비판했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또 논문 다시 안 내고 그러니까 비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좀 소심한 사람이 맞았어요. 하지만 천재는 천재입니다. 천재지. 자,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생각을 해요. 왜 떨어질까? 하면서 이제 가상 생각을 해요. 사과를 던져요. 여러분 혹시 그 뭐죠? 그래버리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래비티. 질문 하나 할게요. 뭐야 그게? 그 그래비티 그 위성 파편을 맞기 전에 그 우주 비행사들은 떨어지고 있을까요? 안 떨어지고 있을까요? 무슨 말이야? 떨어지고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안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 안 떨어지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네네. 계속 그 그러니까 위성이 떠 있잖아요. 위성이 네. 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성이 떨어지고 있을까? 안 떨어지고 있을까? 인공위성이 회전을 그렇죠. 하다가 네네. 그러니까 아니 회전하고 있을 때 뭔가 이게 파편에 맞아서 그 전에 맛이 갔어. 맛이 가기 맛이 가기 전에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거잖아. 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뉴턴이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뭔 소리야? 사과를 던집니다. 무지하게 빠르게 세게 던지면 사과가 땅에 떨어지겠지만 그 포물선이 멀어지겠죠. 좀 더 멀리까지 가겠죠. 그럼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세게 던지면 분명히 사과는 떨어지고 있지만 지표면도 둥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미지로 안 봐도 이해가 가시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러분 둥근 원을 그려보시고 거기다 굉장히 세게 던진 걸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쏘는 거 아니야. 대륙 탄도탄을 날려. 그렇죠. 그런 거. 그러면 얘가 뻥 하고 날아가면서 지표면도 같이 둥그러지니까. 그렇죠. 그지. 그 얘기 생각한 것 같아요. 아주 멀리 쏘면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까지도 날아갈 수 있잖아요. 포물선인데도 불구하고. 더 세게 던지면 지구랑 똑같은 공류를 가지고 돌 수 있겠죠. 더 세게 던지면 오히려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엄청나게 세게? 즉 사과를 세게 던지기만 하면 걔가 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그래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다면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도 일단 지구 주변을 도는 건 맞는 것 같아. 지금 이미 케플러에 의해서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도 사과랑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물질과 지상의 물질을 하나로 합치고 있는 볼 거죠. 수 있지 않겠냐. 중력으로.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달이 떨어지고 있는 가속도, 그 달과 지구까지의 거리, 그리고 뭐 사과가 떨어지는 가속도, 다 이런 것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거를 보고 해봤더니 가속도가, 그러니까 같은 끌어당기는 힘의 근원이 되는 그 상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학적 근거를 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상의 운동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꺾을 수 없는 거다, 설명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원한 원운동. 그렇죠. 이렇게 완전해야 되고. 과거에는. 근데 그게 조금씩 깨지는 예들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다가 뉴턴에 와서는 걔는 물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진 그 네 가지 중에 물과 흙으로 이루어진 지상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전혀 다른 천상계고 완전하고 뭐 천사가 끌어당기는 그런 천체가 아니라 똑같은 운동이다. 이름을 만륜력이라고 붙일만 하죠. 이러니까. 심지어 천상계에 있는 애들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천상계와 지상계가. 우리는 물리학 시간에 맨날 그거 외우잖아. F는 MA랑 그 중력 가속도 9.8 그거. 그렇죠. 맨날 외웠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완벽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완벽했고 프톨레마이오스도 완벽했어요. 근데 새로운 기술, 망원경이 발견되고 발명되고 뭐 초진성이 발견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네? 이런 문제가 누적되다 보니까 빵 하고 케플러가 그걸 해결해내고 케플러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타원 운동하는지 몰랐어. 그 원인이 되는 힘에 관해서 뉴턴이 밝혀내고 뉴턴도 근데 문제는 만륜력이 왜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만륜력이 가설이지. 그쵸. 그 이유는 몰라요. 그냥 원래 만물은 다 서로 끌어당긴다. 그렇게 설명하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질량이 있으면 그 공간이 휘어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력 개념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중력 개념이 없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하여튼 그 이전까지는
하강 운동 때문에 우리가 지표면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이 물, 흙 이런 걸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까 했던 얘기예요. 얘네들은 하강 운동을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땅에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엔 사원소설을 깨부셨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는 그냥 천상계 지상계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취미생활 중 하나가 또 연금술이었어요. 그치. 취미로 한번 만들어보자. 차 사장도 지금 연금술 해보려고 투자 하고. 저기 과학의 발전의 단계는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따로따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성격을 밝혀내려는 과정 중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미개하지 않았다는 거. 그때 당시로서는 어쩌면 완벽했다는 거. 완벽하고 최신 이론들을 다 종합했던 거고 설명 못하는 건 없었다. 그 설명 못하는 망원경이 결과적으로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게 깨질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럴 만한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굉장히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되게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그 내용들인데 되게 자세히 알게 되는 거죠. 맥락이나 배경을 갖다가 재밌게 들었네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기독교를 거쳐가지고 뉴턴까지 왔습니다. 빠른 시간에 왔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여기가만 6회가 이 정도까지 진행될 것 같고, 그죠? 우리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죠? 이거 정말 방대한 탐사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지적 역사를 3000년을 그냥 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양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서양이 뭐 치고 나갔지, 그지? 일단 우리 6회는 요 정도까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요, 그지? 준비한 것들도 많고. 일단 6회는 여기서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 7회에서는 뭐 합니까? 7회에서는 이 과학적 방법론을 우리가 대충 봤으니까 그럼 최신 지금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의 시작. 대폭발. 그지 제대로 된 거 하는 거죠. 우주의 시작. 빅뱅 이론. 빅뱅. 그죠. YG의 그 빅뱅 말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빅뱅 이론에서부터 이제 최신 이론을 간단하게 훑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주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제 토론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회 고생 많이 하셨고 7회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